대리의 삼면관계 이제 조금씩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 그랬습니다. 삼면관계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고 을이 부탁받은 일을 했고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귀속이 되고 이건 이제 삼비리 삼면관계다. 그중에 첫 번째 관계 대리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부탁 등을 받아서 대리권, 즉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야. 대리권이죠. 먼저 대리권의 뜻.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란 말은 을은 갑을 대신해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리라는 건 자기를 위한 게 권리야. 근데 대리권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권한이라 합니다. 권한. 그래서 권리하고 권한은 아주 구별이 쉬워요. 권리는 나를 위한 거, 자신을 위한 거. 권한은 남을 위한 거. 그게 권한이에요. 대리권은 권한입니다. 그러면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대리인에게는 뭐도 없을까요? 의무도 없겠죠. 의무도 없겠죠. 의무도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책임이라는 것도 없어요. 세트예요. 권리가 아니어서 의무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을이 짬뽕을 먹으면서 갑의 것은 주문을 안 해놨어. 그럼 갑이 을에게 따지겠죠. 내 거는 어떻게 했냐. 그럴 때 을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네가 주문해 이 자식아. 그럼 끝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문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아무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갑이 오더니 인상을 팍 써.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짜장면에는 아침에 짜왕 먹고 나왔는데 갑이 한숨을 폭폭 쉬어요. 이때 을이 책임져야 되느냐? 안 져요. 을은 뭐래요? 네가 아무거나라 그랬잖아. 이 자식아 처먹어. 그러면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이에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대리권이고요. 뜻이에요. 성질입니다. 이런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법정 대리라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은요, 친구 을하고 병 둘하고 같이 중국집을 들어가고 있다가 화장실 갑니다. 이럴 때 친구 을이나 친구 병 둘 중에 한 놈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을이라는 놈은 약간 미식가예요. 맛있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놈이고 병이라는 놈은 그냥 똥도 먹는 놈이야.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미식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갑은 부탁을 할 때 을에게 부탁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을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결정을 갑이 하고 표시도 갑이 했어요. 을에게 부탁해야지라고 결정하고 을에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는 갑의 법률 행위예요. 그렇죠? 갑의 법률 행위예요.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건 어떻게? 을에게 부탁을 할까?
병에게 부탁을 할까 고민하다가 을에게 부탁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을한테 네가 좀 아무거나 주문해주라고 표시했으니까 결국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는 갑의 법률행위입니다. 이걸 수권행위라고 해요.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임의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본인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따위를 통해서 생기는 대리권이 있고 그걸 법정대리를 하고 본인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 있고 이때 본인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를 임의대리를 하고 두 번째 그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라 한다. 수권행위. 그래서 대리권 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수권행위가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라 한다. 자, 이때 지금 이제 짜장면 같은 걸 시킬 때 아무거나라고 했죠. 이때 갑이요. 위임장 써주나요? 안 써주죠. 안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수권행위 할 때 위임장을 써줘라, 인감도장을 줘라, 인감증명을 떼줘라 이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수권행위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따로 요구하지를 않아요. 이런 걸 분류식 행위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분류식 행위. 보통 이런 중국집 같은 거 들어갈 때는 아무런 장치가 없지만 땅 같은 걸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는 위임장 써주고 인감도장 주고 인감증명서 떼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간혹 가다가 위임장을 떼줘야 대리권이 생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위임장을 줘야 한다. 이게 수권행위다. 그러면 이때도 위임장 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수권행위는 꼭 위임장을 주는 방식으로 하라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줘야 돼요. 짜장면 하나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무거나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위임장 써줘야 돼요. 위임장 쓰는 동안 똥 싸요 잘못하다가. 이런 거는 위임장 써주지 않고 그냥 부탁만 하더라도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꼭 위임장을 주는 형식에 의할 필요가 없는 분류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또는 의뢰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수권행위일 뿐 위임장을 주거나 도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권행위 자체가 아니다.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수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수권행위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로 수권행위 뜻을 받고 방식을 받고 세 번째로 갑이 을한테 아무거나 주문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싫어 임마 라고 노를 해요. 자,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을이 노했다. 생겨요. 을이 노해도 대리권이 생겨요. 만약에 을이 오케이 해야 대리권이 생긴다 라고 하면요. 갑이 부탁을 하고 을이 승낙하라고 그래야 대리권이 생긴다 그러면 수권행위는 계약이 돼요. 계약이 되면 권리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길 뿐 아무런 권리다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을이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 해도 그만이라 그랬죠. 을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근데 만약에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은 의무가 생겨버려요.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주문해달라는 부탁은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을이 거절해도 을에게는 뭐가 생긴다? 대리권이 생긴다. 그러면 을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야. 안 하면 그만이야. 을은. 안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단독행위.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 교재 입문서에 없어요. 뺄 거예요. 다음번에 할 겁니다. 수권에 관해서는 크게 4가지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어려운 개념이 빠지고 나머지 3개만 지금 본 거예요. 하나, 수권행위. 임의 대리권을 발생하게 하는 본인의 법률 행위. 두 번째, 불요식 행위. 세 번째, 단독 행위.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리권이 생겼어요. 범위의 문제가 생겨요. 당연하지요.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주문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을이 정말 무엇을 주문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범위의 문제예요. 자, 을 뭐 주문할 수 있을까요? 중국집에 있는 메뉴 전부. 에? 샥스핀 이런 거. 주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 모르죠. 아무거나라고 해서 샥스핀까지 주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정말 을은 아무거나 주문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석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단순히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로서 점심만 먹으러 들어갔어요. 보통 점심을 샥스핀을 먹는 사람은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맨날 먹는데 그분들은 이제 비선실세가 있으신가 봐. 못 먹지요. 그렇죠? 최순실이 독일 가가지고 한 끼에 80만 원짜리 먹고 그랬잖아요. 80만 원. 그 돈이 다 내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지만 열받지요. 아우 세금은 국세청에서 얼마나 내라고 쪼르는지 말이죠. 일반인들한테는 겁나게 쪼면서 그지 같은 것들이란 소리는 녹음이 안 됐겠죠. 대리권의 범위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갑과 을이 단순하게 직장 동료로서 1시간 동안 점심만 얼른 먹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샥스핀까지 주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로또가 당첨이 떡 됐어요. 또는 비선실세가 하나 옆에 붙었어. 그럼 돈이 많아서 그러게 한턱 거하게 내기로 하면서 들어갔어. 이럴 때는 이 아무거나의 범위 속에 뭐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샥스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권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임의 대리 경우에는 뭐를 해석하자? 수권행위를 해석하자.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자. 대법원 판례가 돼야 돼요. 이때 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 속에 줄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 속에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 줄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 속에 받을 수 있는 대리권도 포함된다라고 말을 해요. 받을 수 있는 대리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대리를 능동대리라 하고요. 받을 수 있는 대리를 수동대리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아무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은 짜장면을 좋아하지라고 짜장면을 결정하고 짜장면 주세요라고 을이 갑을 위해서 주문을 했지요. 자, 이때 갑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사장님이 짜장면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을에게 짜장면을 책상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밥상에. 이럴 때 을이 저는 주문할 권한만 있지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갑이 오면 갑에게 주세요. 라고 할까요? 받아둘까요? 받아두겠죠. 누굴 위해서? 갑을 위해서. 자, 을은 처음에 갑을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능동. 그렇죠? 그 범위 속에 나온 짜장면을 받아들 권한도 있다. 수동. 이렇게 돼요.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가 판례예요.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대리권의 범위가 포함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하라라는 권한을 줬어요.
토지 매각. 그럼 을이 병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겠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병이 계약금을 줘요. 을 계약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을 계약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을 권한이 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석에는 그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이 교부하는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 중도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이 받는 날짜를 뒤로 미뤄줄 권한, 기한을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여기서 쭉 확장하는 거예요. 기본이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대리권이 포함된다고요. 그걸 기본으로 하여 계약 체결대리권석에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 당연히 있고 계약 체결과 안에서 계약금 수령할 권한 있고 중도금 수령할 권한 있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뒤로 미뤄줄 권한, 기한을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대리권을 준 적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 범위 속에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자세한 판례는 나중에 머릿속에 넣고요. 오늘은 기본이 되는 거.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범위가 정해진다. 두 번째, 그 기본이 되는 게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수동대리권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도 되고 기초가 되는 걸 머리에 딱 넣으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가요.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는 특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면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던 갑이 친구 을에게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한참 갔다 오는데 건물 관리가 필요하다. 네가 건물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어요. 잘 좀 봐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며칠 있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을이십니까? 네. 혹시 갑이라는 친구분한테 뭔 부탁 받으신 게 있나요? 네. 건물 좀 봐달라 그랬어요. 아, 네. 제가 그 건물 임차인인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요. 와서 좀 봐주세요. 을은 알았다고 가겠죠. 자, 이때 을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을 첫째,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잘 보고 그냥 가. 이렇게 고장난 걸 잘 보고 그냥 가. 병이 물어봐. 아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아 저는 부탁받은 게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어. 두 번째, 수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수선하려고 기사를 붙였더니 교체를 해야 된대. 교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잘 봐달라의 범위 해석을 해야 되죠. 일단 눈으로 잘 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두 번째, 이거 수선 포함되느냐? 고장나는 거. 포함될 것 같죠? 교체 포함되느냐? 참 애매합니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5층짜리 건물인데 뭐 5층에서 왔다 갔다 얘가 임차인이 5층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 사람 돌아올 때까지 걸어서. 근데 이게 40층짜리 건물이고 얘가 40층에 있어. 교체 못한다 그러면 얘가 돌아올 때까지는 40층을 걸어서 우르르 내려렇게 해야 돼. 이때는 교체 권한도 포함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애매한 경우가. 이런 식으로 수권행위를 했을 때, 즉 수권행위 자체가 애매한 경우에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를 대비한 규정이 필요하겠죠. 있어. 그게 118조예요. 118조에 보면 172페이지에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첫째,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합쳐서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행위. 보존, 이용, 개량에 합쳐서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행위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처분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팔아먹는 걸 말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보존행위는 아까 조문에서 봤지만 그냥 보존행위라고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용개량행위는 뭐뭐를 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보존행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용개량행위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적인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첫째, 처분행위는 못한다.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개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보존, 예를 기억하세요. 수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 뭐라고요? 수선, 수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선,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용행위는요. 임대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주고 차임받는 거. 즉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이용행위예요. 빌려주고 차임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개량행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까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건 수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전망용 초고속 관망용 엘리베이터로 바꿔요. 그리고 티센크로 묶어요. 이상한 뭐 동양 거 이상한 거였었는데 티센크로 걸로 싹 바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좋은 거에 들어갔어요. 건물 외벽이 그냥 벽돌이었는데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싹 바꿔요.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죠. 이런 게 개량행위. 목적물의 값어치를 상승시키는 걸 개량행위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수선하는 보존행위 같은 것들은 무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 개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리.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기본의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 대리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문이 하나 있더라. 그 조문에 의하면 임의 대리권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관리행위도 또다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이때 보존행위는 수선행위, 이용행위는 임대 따위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행위, 개량행위는 그 목적물의 값어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오늘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또 외워야 되고 힘들어요. 일단 이렇게 118조를 딱 틀을 잡아주시면 여기까지가 대리권의 범위예요. 네 번째,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지금 하면 머리 깨져요.
제껴요. 이런 것들. 대리권의 남용은. 다섯 번째, 대리권의 제한이 나와요. 간단히 개념만 잡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아까요, 갑이란 자가 을에게 아무거나 부탁을 했는데 을이 느닷없이 갑이 전혀 못 먹는 거, 뭐 잡채밥 이런 거 싫어. 자기는 잡채를 너무 싫어해, 가. 그럼 제한을 가야 되죠. 뭐라고? 잡채밥은 안 돼. 이렇게. 그렇죠. 또 탕수육, 뭐 소고기 탕수육 이런 거 막 시켜 막. 그것도 대짜리로 막. 점심 때 탕수육 같은 건 좀 먹기는 하죠. 샥스피는 잘 안 먹어도. 탕수육은 먹기는 하죠. 뭐 세트로. 그러니까 갑이 미리 딱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일단 요리부는 시키지 말아요. 식사부만 시켜란 말이죠. 식사부 중에서도 면 말고 밥 종류로 시켜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의 제한이에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얼마든지 가해져 있고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이란 본인이 법정 대리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의 대리 경우에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이 조문을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자기계약은 뭐고 쌍방대리는 뭔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계약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땅을 팔아요. 병한테 팔겠죠? 자기한테 팔아요.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즉 을이 한편으로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형태, 이걸 뭐라 한다? 자기계약, 이렇게 불러요. 자기계약.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쌍방대리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병은 을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팔아달라는 땅과 병이 사달라는 땅이 비슷해. 그럼 우리 또 계약을 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상대방 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 현장에 누구만 있어요? 을 혼자 있어요. 앞쪽에서 매도인의 지위에서 사세요 라고 청약하고 잽싸게 상대편에 가서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말하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럼 얼마에 사실까요? 그럼 또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얼마에 사,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을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놈이죠?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금지가 된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기계약이 어떤 형태인지, 쌍방대리가 어떤 형태인지 기억을 하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 얘가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혹시 팔다 안 팔리면 네가 사도 돼. 이렇게. 갑이 그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말을 했어요. 그럼 을은 팔아보려고 애쓰다가 에이 내가 사야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인이 허락을 한 경우 등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본인이 허락 따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자기계약이 어떤 형태고 쌍방대리가 어떤 형태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119조라고 해서요.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여럿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병한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대리인이 두 사람이죠. 자, 이럴 때 원칙이 각자 대리예요. 우리 원칙이 무슨 대리라고 돼 있다고요? 각자 대리. 그 말은 을은 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고요. 병은 병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을은 나름대로 매수자를 물색해서 정에게 매각을 했고요. 병도 나름대로 매수자를 물색해서 무에게 매각을 했어요. 이때 갑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중매매 문제가 생기죠. 머리 아프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이다 보니까 그 각자 대리를 하다 보면 법률관계가 이렇게 이중매매 문제 등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더라. 공동대리.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공동대리 제한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권행위를 통한 제한은 간단해요. 갑이 을과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을병을 불러서 니들 둘이 공동으로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럼 되죠? 그럼 공동대리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친권자인 부모.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동대리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그 공동대리 제한이 이렇게 법률 규정이나 습관행위를 통해서 가해질 수가 있다. 이해가 이렇게. 이때 공동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동의 뜻.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 갑이 있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요. 학원을 가서 계약을 하는 건 법률행위죠. 얘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표시하지 못해요.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가 대신 표시를 해줘야 돼요. 또는 부모가 동의를 해주거나. 자,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가 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갑이 갈 만한 학원이 A, B, C 세 가지 학원이 있어요. 세 개 학원이 있어요. 자, 어떤 학원을 갈지 결정해야 되죠. 네? 의사 결정해야 돼. 자, 의사 결정. 부모 을 병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돼요.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결정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게 공동의 의미예요. 공동의 의미가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대리라고 그랬죠? 결정. 미성년자의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다녀야 될 학원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을 일단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과 남편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애가 어느 학원을 가는 게 좋을 거라고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결정했어요. A 학원으로. 학원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죠. 표시해야 되죠. 부모가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도 될까요? 이때는 같이 가서 같이 계약을 해야 될까요? 혼자 가서 계약해도 될까요? 혼자 가도 되지요. 왜? 이미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A 학원이라고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그 학원에 가서 학원을 끊는 행위 자체는, 즉 표시하는 행위 자체는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표시하러 갔어요. 갔더니 학원이 돈을 받고 수강증을 끊어주네요. 이거 받아야 되지요. 자, 을병 중에 을이 혼자 갔어요. 엄마 혼자 가서 계약을 하고 수강증을 끊어줍니다. 이걸 받는 거, 본인 자기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갑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갑을 위해서 받는. 이때 받는 거 공동으로 받아야 될까요? 혼자 받아도 될까요? 혼자 받아도 되죠. 공동으로 받아야 된다면 회사가 있는 병을 불러야 돼요. 학원이 지금 수강증을 주네? 이거 공동으로 받아야 되는데 얼른 같이 와. 공동으로 받는다는 게 뭐야? 을하고 병이 손을 같이 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 주세요. 이게 공동.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공동대리 제한이 가했을 때 공동의 뜻은 받는 게 아닌 하는 거. 하는 거. 능동. 하는 거. 아까 능동이었었죠. 능동대리에서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되고 수동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결정된 걸 표시하는 것도 뭐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 119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들이 다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대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자, 이때 공동의 뜻은 능동대리, 하는 대리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을 의미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거나 이럴 때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결정 공동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엄마가 혼자 했죠? 다 무권들이에요. 다 무권들이에요. 결정을 공동으로 하셔야 돼요. 원칙.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된 자기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와 대리인이 어렸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들이 한다는 것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대리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대리권의 제한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이 대리권 소멸입니다. 소멸.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관계, 대리권 관계 안에서 대리권이라는 건 의, 발생원인 범위까지 봤고요. 남용은 제꼈고요. 제한 봤어요. 그 다음에 소멸. 이 대리권 소멸은 대리권 소멸 원인, 소멸 사유. 갑이 을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의 대리권 천년 만년 존속하지는 않겠지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서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이때 소멸하는 원인이 뭐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조문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127조, 128조 조문 두 개가 있습니다. 아예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이럴 때 대리권이 소멸한다라고. 먼저 127조는요.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127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세 가지.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경우,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 자, 먼저 첫째, 본인은 뭐만? 사망만.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라는 거. 두 번째, 대리인은 대리인의 죽는 것뿐만 아니고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계시는 거. 성년 후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 있죠. 기차역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하루 종일 떠드는 분들. 뭐라고 떠드는지 몰라. 어제도 제가 다른 곳을 강의하고 올라오면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도 젊은 애가 KTX에 이렇게 창문에 서가지고 계속 혼자 중얼중얼 귀를 막고 혼자서. 정상인가 봤더니 완전 비정상이에요. 내렸다 또 타고 내렸다 또 문 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문이 딱 닫힐 쯤가 또 쏙 타고 그러더라고. 완전히 맛이 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법원이 선고를 합니다. 얘는 완전히 맛이 갔으니까 누군가가 예의를 대신해 줘라. 그걸 성년 후견 제도라고 해요. 성년 후견 제도. 이럴 때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이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완전히 맛이 가서 성년 후견이 개시된 자를 뭐라 한다?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돼서 그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거 파산. 파산은 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하지요. 채무자의
개인의 행위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나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소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은 너는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털이다 라고 선고하는 걸 파산. 그 다음에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돈은 갚아야 돼요. 돈 갚는 것까지 면해주는 걸 면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산 및 면책, 파산과 면책이 달라요. 먼저 파산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파산을 받았다는 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개털이다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면책 선고까지 받으면 돈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및 면책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파산 선고만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면책까지는 필요가 없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요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자, 이제 외웁니다. 사성파. 사사자. 집에 가서 하세요. 쉬는 시간에 하시거나 집에 가서 하시라 그러면 안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해도 돼요. 사사성파 머릿속에 외웁니다.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까지도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두 번째 128조 요거는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권행위의 철회가 있어요. 또 하나가 원인관계의 종료가 있어요.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입니다. 자, 원인관계라는 개념을 이번 주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갑은행이 일하는 직원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면 고용한 사람을 사용자라 하고요. 고용한 사람은 뭐라 하고요? 사용자. 고용된 사람을 피용인이라 그래요. 두 번째, 이렇게 고용한 을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대출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보험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카드 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길 수 있죠. 자, 예금 업무를 맡겼어요. 그럼 얘는 고객과 예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예금 계약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갑은행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갑은행 이름으로 하죠. 그러면 얘가 예금 계약을 하는 것은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한 거다? 갑을 위한 건데 이 대리행위가 돼요. 은행을 대리한 행위가 돼요. 무슨 행위가 된다고요? 대리행위.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예금 업무를 맡긴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권행위하고 갑이 을을 고용하는 고용 계약을 맺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행위예요? 다른 행위예요? 고용하는 거하고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기는 건 전혀 별개의 행위죠. 이럴 때 이 예금 업무를 맡기는 건 수권행위지만 이 전혀 별개 이걸 원인관계라 그래요. 수권행위하고 다르죠? 수권행위가 달라요. 이 원인관계는 계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관계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예금 업무를 맡기는 거 이게 수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생기는 수권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이 계약하고는 전혀 별개의 행위, 전혀 다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이 전혀 별개의 행위를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불러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수권행위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계약 관계는 뭐라고 부를 거냐? 원인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예금 업무를 하라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은 예금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생겼어요. 근데 얘가 하는 짓이 영 마땅치 않아요. 대금 업무가 서툴어요. 예금 업무가. 그래서 갑이 이거를 철회라고 야 너 대출 업무를 담당해 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예금 업무를 하라는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을은 더 이상 예금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아예 해고를 해버렸어요. 원인관계가 종료가 됐죠. 아예 해고를 해버렸다면 얘는 더 이상 갑을 위해서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원인관계가 종료가 된 경우, 즉 해고가 버린 경우 대리권 소멸해. 해고는 하지 않았지만, 즉 원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지만 수권행위를 철회해. 그래도 뭐가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128조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두 개의 특이한 소멸서예요. 그래서 이 127조와 128조는 자꾸 중얼중얼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대리권의 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남용을 뺀 나머지 기본적인 개념. 뭘 대리권 제한이라고 하는구나. 조문이 어떤 게 있었구나. 그 의미가 뭐였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꾸 뼈대가 잡혀 있어야 1월달, 3월달에 판례를 추가할 때 그 판례가 그 뼈대에 살이 붙게 돼요. 뼈대를 안 세워놓으면 살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뼈대가 없어. 그래서 못 붙여요. 아시겠죠? 자꾸 그렇게 뼈대를 잡으셔요.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대리 행위죠? 요거 삼면관계 두 번째. 대리 행위. 대리 행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을이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정말 아무것도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거나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와서 지가 직접 주문해서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갑에게 행위의 효과가 귀속이 되려면 대리인은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행위를 해줘야만 될 거예요. 그 행위를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는 뜻이 대리인의 법률 행위를 말해요. 근데 누구를 위한 법률 행위예요? 대리인 자신이에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네, 본인을 위한 거예요.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를 대리행위라 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요. 대리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해요? 본인 갑에게 발생을 해요. 근데 보통 계약을 하면요. 일반적인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계약을 한 사람한테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라서. 그런데 대리는 계약은 을이 하는데 그 효과는 을이 아니라 갑에게 생겨요. 그러면 얘가 대리 행위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을이 자기 자신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효과는 을에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해서 대리인이 도대체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 네가
대리행위를 할 때 본, 인, 을 위한 것 이걸 표시해라. 뭐라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대리의사 표시라 하고요. 현명이라 합니다. 이걸. 드러날 현자 이름명자.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라 말이에요. 결국 본인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거는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요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행위입니다.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런 걸 상대방한테 밝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록이 됩니다. 현명이라 합니다. 원칙이 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현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약처럼 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땐 대리행위가 아니고 을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을 자신의 행위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을이 현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상시에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평상시에 을이 아까 중국집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을이요 평상시에 맨날 먼저 들어와서요. 맨날 두 사람 걸 시켜요. 한 번은 짜장면과 짬뽕, 한 번은 짜장면과 볶음밥, 한 번은 볶음밥과 짬뽕 등등. 몇 날 며칠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을이 딱 뛰어 들어와서 짜장면 하나, 볶음밥 하나 이렇게 시키면 병은 저놈 또 갑을 위해서 볶음밥이나 뭐 주문했군. 이런 걸 알 수 있죠.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전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표현, 말이 어렵지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자, 175페이지를 봅니다. 대리행위의 의의가 있고 2번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114조 1항만 봅니다. 2항은 나중에 보고 1항을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을 하면 직접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4번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스스로가 계약 당사자가 된 거예요. 됐지요? 근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전조는 바로 앞조문을 말합니다. 115조에서 바라본 앞조문이니까 114조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전조 1항의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1항이 뭐예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걸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다?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행위가 된다. 114조 115조. 조문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하잖아. 안 단순해요? 단순하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래. 안 하면 대리행위가 아니래.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작두를 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럼 대리행위가 된대. 끝. 그거예요. 끝. 그게 대리행위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요.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해서요. 갑이요. 을에게요. 일을 부탁을 했고요. 을이 병과 계약을 하는데요. 병이 을을 사기쳤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어요. 사기당한 사람은 무슨 권이 있다? 취소권이 있죠. 사기당한 사람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취소. 그러면 을이 사기당했어요. 을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리행위를 통한 권리와 의무는 다 누구한테 발생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사기를 당한 사람과 취소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달라지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원래 아까 취소는 누가 할 수 있어서요? 사기당한 사람.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기는 을이 당했고 취소권은 갑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기나 강박 같은 경우는 당한 사람이 취소권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을이 아니라 갑이 사기를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갑은 병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사기당할 일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민법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에게 취소권이 생기는데 대리 경우에는 사기 강박은 누가 당하고 을이 당하고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기고 갑에게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게 116조예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사기나 강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말은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누구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이렇게 법으로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에게 취소권이 생기는데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할 리는 없고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할 텐데 그럼 대리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느냐? 아니다.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에게 취소권이 생긴다라는 대원칙이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6조 1항을 만들어갖고 사기 강박은 대리인이 당하고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기고 본인에게 생기고 이런 규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문에서 사기 강박은 대리인이 당하고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나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자,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다른 말로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지요. 어쨌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유무는 누굴 표준한다? 대리인 표준한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면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이다 보니까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다 보니까 무슨 뭐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악의, 과실 따위로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진의 표시인지 아닌지 허위 표시인지 아닌지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기나 강박을 당했는지 아닌지 악인지 선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라? 대리인 기준 해라. 그게 116조 1항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나중에. 원칙이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이게 대리인 하자고 116조 1항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얘가 아무리 병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6조 1항 때문에. 여기까지가 대리인의 대리행위 하자.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 이때 얘가 의사를 결정한다 그랬죠? 예?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판단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판단력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의사능력. 그런데 만약에 얘가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을 할 때 만취한 상태로 매각을 했다. 무효예요. 대리인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취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결국 대리인은 판단력은 있어야 돼요. 뭐는 있어야 된다? 판단력, 의사능력. 지난주에 의사능력이라고 그랬죠? 에? 대리인은 판단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주위에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색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 전에 중개사 자격증을 땄대. 그런 일이 있나요? 있지요. 지금까지 최연소 합격자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죠. 제한능력자예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붙었어요. 그럼 이 시험은요. 제한능력자도 붙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붙어야 돼요. 제한능력자도 붙는 시험이에요. 예? 중학교, 고등학생도 붙는 시험이에요. 그럼 얘가 붙었어요. 미성년자인데. 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 얘가 갑으로부터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에 따라서 매각을 할 때 이 을은요, 을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좀 이상하죠? 을이 누구 땅을 팔아주고 있는데? 갑의 땅을 팔아주고 있는데 왜 을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니 다시 한번요. 갑의 입장에서 내가 미성년자 얘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믿을만해서 맡겼는데 얘가 내 땅을 팔아줄 때 지 부모 동의를 받고 있어. 안 이상해요? 아니 내 땅을 파는데 왜 지 부모 동의를 받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얘는 갑의 부탁을 받아서 갑의 땅을 팔아요. 갑의 땅을 파는데 왜 부모 동의를 받아? 자기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으라는 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할 때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할 때. 근데 이거는 미성년자의 행위가 아니죠. 갑을 위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걸 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를 하는 거고 그 효과도 갑에게 다 생겨요.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그러니까 얘가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얘한테 불이익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부모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팔아주는데 왜 자기 부모 동의를 받아? 이상하지요. 이상하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그 자신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 두 번째 관계,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방식,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현명.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행위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기강박, 착오, 선악 같은 거. 마지막으로 대리인은 판단력은 있어야 되지만 뭐는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 두 번째. 세 번째는 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직접 효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효과가 귀속된다. 이게 세 번째 관계. 대리의 삼면관계를 둘러싼 기본적인 내용까지를 오늘 살펴본 거예요. 대리와 관해서 네 덩어리가 있는데 네 덩어리 중에서 두 덩어리의 기본적인 뼈대를 잡은 거예요. 다음 주에 복대리하고 묵건대리 뼈대 잡으면 됩니다. 됐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도 왜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지? 이런 거 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다른 데 가면서도 자꾸 중간중간에 뭘 자꾸 물어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가지를 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받아들이더라도 차고 넘쳐요, 지금. 자꾸 다른 걸 생각하시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복습만 꼭 해오세요. 저 파산이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이거 이 앞에 있잖아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의 느낌. 그럼 본인일까요? 본인은 사망만. 대리. 그럼 누굴까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고 그래서? 소리인일까? 아니 대리인이겠죠. 대리인의 사망. 됐죠? 좋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복습 꼭 해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